최근에 IT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지속적인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과거처럼 워터폴 방식으로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도화 프로젝트를 6개월 동안 해서 다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속도로는 도저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엔 국내에서도 대기업에서 하는 서비스들 대부분은 다 스타트업들이나 인터넷 기업들이 하는 서비스에 밀려서 사장되고 있는 분위기인 건 결국은 저런 혁신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40번의 빌드를 한다고 합니다. 30-40번의 빌드라는 건 기능 변경이 30-40번 일어나는, 최소 30-40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하루 10번 이상의 빌드를 매번 하고 있고요. 그런 혁신 속도를 모든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와 경쟁하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그 혁신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속 나오는 어자일이라든지 데브옵스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을 계속 접목시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DXP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관련된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츠너에서 나온 자료인데, 마이크로 서비스란 말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지만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의 말로만 떠도는 아키텍처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하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야 하며 거기와 더불어서 데브옵스 개념도 같이 도입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것도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브라우저 이슈 때문에 좀 지연되긴 했지만 프로그레시브 웹엑스라는 걸 최근에 웹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웹엑스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에 실제 사이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푸시 메시지 노티피케이션을 받는다거나 오프라인으로 동작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 웹엑스가 최근 이제 가장 핫한 그 기술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SOA랑 뭐가 다르냐, 결국엔 SOA랑 비슷한 개념인데 왜 마이크로 서비스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주변 기술들의 성숙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OA가 개발되던 시절에도 컴포넌트 기반으로 UI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코틀릿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노드.js 기반의 앵귤러라든지 뷰 또는 리액트 같은 UI 프레임워크가 나오면서 이 프레임워크들은 서버 사이드와 완전 독립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도는 형태대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산된 환경에서 최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말 그대로 컴포넌트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대로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래서 저는 현재 각광받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JSP나 ASP 이런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아니라 컴포넌트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지만 컴포넌트, 페이지가 다 컴포넌트로 되어 있고 이 컴포넌트들은 백다른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각광받으면서 또 하나 받쳐줄 수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는 도커나 쿠버네티스가 될 거고요. 클라우드에서의 이제 도커나 쿠버네티스는 이제 필수처럼 되어 있고,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을 해야 수많은 서비스들,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진 수많은 서비스들을 컨트롤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더 이상
많은 그 오퍼레이션 SE 분들이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 코드를 변경하거나 배포하거나 이런 절차 없이 이미지로 검증된 그 코드들을 이미지로 배포를 해서 문제없이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구축도 현재로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 컴포넌트 기반의 UI가 예전에는 실패했고 최근에는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웹 트렌드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퍼스트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PC 웹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기능을 넣고 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바일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PC용 웹사이트를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바일 사이트로 옮겨가면서 컨텐츠 노출에 대한 컴포넌트화가 심리스하고 단순한 UI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단순화된 UI, 기능이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 그 모양 자체가 단순화된 이런 컴포넌트 기반으로 결국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게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컴포넌트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죠. 과거 우리나라처럼 페이지 안에 수많은 기능들을 격자 모양이나 이상한 모양으로 막 믹스해서 보여주는 걸 아직도 원한다면 이런 컴포넌트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시대일 겁니다. 하지만 시대의 트렌드가 여기에 맞춰서 변했기 때문에 현재의 그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심리스한 UI나 마이크로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하는 사이트 UI를 만드는 게 필요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적용할 때는 에지즈나 레거시들이 있기 때문에 큰 단위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었다가 점진적으로 작은 단위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기업이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부의 개발자들이라든지 기술 성숙도를 맞춰서 기업 내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정착시키는데 2, 3년 동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솔루션은 사실은 이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내부에서 충분히 기술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 전 단계까지 저희 솔루션이 개발을 도와주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게 아이스라는 제품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모태가 되는 아이카페라는 제품이 2010년부터 개발이 돼요. 사실은 CMS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변해왔고요. MSA라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한 건 2016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왔고 최근에는 이제 DXP로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이건 제품 얘기이지만 저희가 고객들에게 저희 제품을 딜리버리 할 때는 단순하게 솔루션을 공급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전반에 관련된 플랫폼, 프레임워크까지 같이 데브옵스 환경까지 같이 세팅을 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 그런 형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혁신을 한 번에 빅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무언가 변경하고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저희가 솔루션을 납품하고 끝난다면 사실은 그 솔루션을 다시 보도하기 전까지는 혁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대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DXP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할 텐데요. 아이오는 아시다시피 CMS로부터 시작한 회사입니다. 저희 제품, 아이스라는 제품도 최초에는 CMS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CMS로 이제 디지털 마케팅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업이 주로 사업이었는데 이제 CMS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된 건 고객 여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디지털 터치, 그러니까 고객의 여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잡했지만
디지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고객 여정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많아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거나 뭐 이 정도였다면 점점점 많은 외부 채널들이 생겨서 소셜로부터 유입이 된다거나 이메일 마케팅으로부터 유입이 된다거나 메신저로부터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키오스크로부터 연결돼서 구매가 일어난다거나 수많은 채널들이 생긴 거죠, 주변에. 그래서 저희가 CMS라는 건 기본적으로 웹을 기반으로 원래는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HTML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부터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채널들에 대응할 수 있는 CMS가 수많은 채널들에게 단순하게 웹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는 거죠. API도 제공을 해야 되고, 각 디바이스에 맞는, 채널에 맞는 컨텐츠도 따로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고객 여정에 수많은 디지털 터치포인트가 있고요. 디지털 터치포인트라는 것은 결국에 고객이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는 매체나 그 디바이스들을 디지털 터치포인트로 하는데, 이 수많은 디지털 터치포인트에 대한 수많은 시스템, 솔루션들, CRM부터 시작해서 이커머스 솔루션, 마케팅 솔루션, 이메일 솔루션과 같은 수많은 솔루션들이 각각의 기능들을 제공해야 결국엔 이 디지털 터치포인트에 대해서 일관된 경험을, 고객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과거처럼 다 분리된 형태의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고객은 다 단절된 형태의 경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소셜에서 했던 행동과 자기가 커머스 사이트에서 했던 행동이 다 단절된 형태로 느껴지게 된다면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엔 플랫폼으로서 이런 디지털 터치포인트 전반에 거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CMS 회사들이 발전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결국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제품군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니에서 갖고 있는 저희 IC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은, 사실 모든 DXP의 주요 기능은 컨텐츠 관리와 커머스, 마케팅, 이 세 가지가 DXP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그 마케팅으로부터 유입된 사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재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추천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대로, 그래서 다시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그 사이클을 제공해 주는 것이 DXP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모든 DXP 솔루션들은 커머스 기능과 마케팅 기능과 컨텐츠 기능, 컨텐츠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비스에 필요한 공통 기능들도 있고요. 이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분석 도구를 당연히 내장해야지 완성된 DXP의 기능들입니다. DXP 기능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근데 IC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기능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폐쇄된 솔루션이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새로운 챗봇이라든지 AI라든지 어떤 솔루션, 어떤 기능이 들어와도 마이크로 서비스로 엮어서 최종적으로는 단일한 플랫폼에서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과거에는 다 단절돼서 서비스 받던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연결된 형태로 자기만의 퍼스널라이즈된 서비스를, 고객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결국에 DX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얘기를 좀 더 하면 이런 DXP에 필요한 기능들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WCMS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제공했던 거죠. 컨텐츠를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프론트 UI와 백오피스 UI를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다양한 채널들의 서비스를 합니다. 그 밑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동작하거나 할 때 필요한 이벤트 버프라든지 메시지 큐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각 기업에서 모든 개발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빌더라는 개발 도구들을 제공을 해서 이걸 통해서 운영자나 아니면 아직 마이크로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예 데브옵스 개발 환경 전체를 세팅해서 이거 전체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IS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DX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좀 다른 얘기를 먼저 하면 최근에 이제 DXP라는 말이 있고 CXP라는 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CXP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사실 두 개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냐의 말만 내용만 다르죠. 사실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솔루션들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DXP는 CMS 벤더들이 주로 이렇게 나가서 어도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쭉 나가서 하는 게 DXP라고 많이 불리고요. CXP는 주로 이제 CRM을 하던 회사 쪽에서 CRM에 좀 더 집중된 업체 쪽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양으로 약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DXP의 목적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디지털 마케팅과 이커머스에 활용을 하자입니다. 개인화된 콘텐츠도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의 그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DXP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쉽게 만들고 잘 만들어서 이 컨텐츠로 고객이 얼마나 어필하고 고객의 구매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냐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라는 제품은 원래 CMS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컨텐츠 관리 기능이 굉장히 촉화되어 있고요. 그런 기능들을 엔드투엔드로 제공해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DXP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솔루션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거나 구매해야 되는 그런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다양한 시스템들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저희는 플랫폼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해서 서비스를 최적화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의 가장 큰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면, 가장 큰 특징은 역시 MSA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걸 이용해서 사이트 서비스를 구축할 때 필요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연결해서 구축하거나, 아니면 인프라 에지지에 있던 기존 기능들을 마이크로 서비스화해서 API로 서로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하거나, 필요한 새로운 기능이 있을 때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대로 들어와서 연동을 해서 서비스하는 형태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애저 같은데 아예 클라우드 자체 내에서 제공해주는 수많은 기능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서비스로, 세스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수많은 API들이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이라든지 수많은 API들을 연동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부에서 구축하는 시대는 지나가 있고, 최대한 많이 엮어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기반으로 할 때 MSA 기반이라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UI 컴포넌트 기반으로 삼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로 이미 많은 컴포넌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 새로운 UI가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UI를 만들 때 대부분은 그냥 기존 컴포넌트를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신속하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PI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터 아나리틱스 기능, 그 다음에 데브옵스 프레임워크, 저희가 제공해주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키텍처인데요. 백엔드는 도커 위에 스프링2라는 자바의 프레임워크 위에 올라서 몇 가지 오픈소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서비스끼리 연계와 뭐 API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프론트엔드는 Node.js 기반의 React랑 React Build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대부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데브옵스 환경을 구현해요. 그런 형태대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아까 보신 아키텍처의 실제 기능들이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기능이 있고, 커먼 컨텐츠 기능, 커머스 기능, 마케팅 기능, 데이터 아나리티क्스 기능들, 그 위에 API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백오피스 UI, 그걸 개발하기 위한 빌더들, 그다음에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서비스 매니지먼트 기능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기능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실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수많은 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아니면 외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내에서 그냥 엮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시연에서 보여드릴 건 사실 빌더 내용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건 사실 그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는 어떤 API만 제공해주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눈에 와닿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빌더라는 건 그 UI를 컴포넌트 베이스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과거와 같이 매번 필요한 UI를 제작을 하게 되면 UI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인 혁신이 그러면 좀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UI 자체도 컴포넌트 베이스로 마이크로 서비스와 연계해서 뮤직으로 만들고 그걸 바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빌더라는 걸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PI는 API 게이트웨이에서 그 공통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API 게이트웨이의 가장 큰 장점은 로깅,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출력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 뭐 AI 얘기도 나왔고 빅데이터 얘기도 나왔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이슈도 있지만, 제가 그 빅데이터가 화두화된 지 한 4, 5년, 7년 정도 지났지만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은 데이터를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만큼의 데이터를 어디선가 쌓아야 거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의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데이터를 쌓는 기능들도 없고요. 기껏해야 웹로그 정도를 분석하는 정도에서 대부분 다 머무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뀌고 API 게이트웨이 같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터페이스,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로그를 여기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로그가 여기에 쌓이고, 이걸 분석을 하면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같은 기능들이, 물론 API 게이트 자체 기능은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SOA랑 마이크로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사용했느냐 안 사용했느냐입니다. SOA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서비스 버스에서 센트럴라이즈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뭐 BPL 같은 것들을 서비스를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동작하게 했거든요. 어디서 무슨 프로세스가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거를 뭐 주문이라고 치면 주문이 발생하면 주문 정보 저장하는 SOA에다가 주문 정보를 저장하고 배송을 시키고 뭐 커스터머의 포인트를 차감하고 상품의 재고를 감소시키고 이런 수많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데, 그거를 SOA에서는 워크플로우를 그렸습니다. 프로세스를 그려서 뭐 트랜잭션을 묵내 만에 뭐 이런 페이오버를 어떻게 하냐 만에 수많은 것들을 서비스 버스라는 것에서 통제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의 시스템에서 코딩으로 하던 걸 그냥 서비스 레벨로 올려서 거기서 코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 인터랙션을 하거나 트랜지션을 지키는데 페일도 많이 나고 더 느려지고 더 무거워지는 문제만 발생을 해서 결국에 저는 SOA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이벤트 드리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문이 일어났을 때 주문 정보를 저장하고 배송의 지시를 하고 포인트를 차감하고 상품의 재고를 체크해서 재고를 차감하고 이런 모든 연관된 트랜잭션은 비동기로 처리돼야 됩니다. 이벤트 방식으로 주문이라는 이벤트를 받아서 모든 배송이라는 마이크로 서비스, 커스터머 관리라는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그 주문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걔를 서브스크라이브해서 자기가 필요한 작업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문에 새로운 마일리지를 쌓아야 된다는 새로운 펑션이 들어왔을 때 에지즈 시스템들은 거기 워크플로우에 어딘가 넣어야겠죠. 그 얘를 트랜잭션을 어떻게 묶 건지 이 양단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누군가가 코딩을 하건 뭔가를 맞춰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방식에서는 내가 마일리지를 쌓는 거면 마일리지를 쌓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고 서브스크라이브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 것만 하면 되죠. 어떤 서비스가 빠지게 되면 그냥 서브스크라이브 하던 걸 중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기적으로 수많은 서비스들이 동쪽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커머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면 최초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트랜잭션을 빼버리면 어떡하냐 입니다. 이 설명을 해드리면 다 좋아, 다 좋은데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빠지고 프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빵꾸나면 어떡하냐, 데이터 로스가 생기면 어떡하냐, 트랜잭션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가 잘못되면 다 롤백을 하기 때문에 ACID를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하죠. 일단 그래서 페일이 나면 페일도 이벤트로 처리합니다. 배송 서비스가 배송을 하다가 배송 업체나 아니면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배송을 못하게 되면 자기가 페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에러의 종류에 따라서 주문 취소라는 이벤트를 얘가 발생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문 서비스는 주문 취소 이벤트를 받아서 자기가 저장된 데이터를 취소 형태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빌링 서비스는 받아서 PG사에 좀 전에 결제했던 내용 취소하는 이벤트를 다시 실행을 하고, 제품 재고를 관리하는 서비스는 받아서 제품 차감 활동을 다시 업하고, 포인트를 다시 오복시키고, 각자의 작업들을 그냥 쭉 하면 되는 거죠. 다 어싱크로.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계속 묶어서 다 어싱크로 동작하도록 아키텍처를 만들고 최초화 만드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가장 큰 문제 차이점이고, 이걸 잘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의미가 있고 이걸로 인한 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사실은 그 모니터링이나 로그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서비스들이 각자 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할 수 없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모니터링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끼리 주고받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다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로고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의 저희가 이커머스 같은 걸 해보면 주문이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이벤트가 한 15개에서 16개 정도의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한 트랜잭션에서. 그러면 그것들이 다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서비스 중에 어느 부분에서 가장 버틀렉이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뭐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인트라든지 이런 쪽에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면 뭐 포인트를 이상하게 쓰는 고객들, 아니면 배송을 잘못하는 그 업체들,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야 결국에 이걸 머신러닝을 시키든 딥러닝을 시키든 AI를 뽑아내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러닝을 시킬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데이터 수집이나 정제 분석 이런 기능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독립적인 페이지 UI를 만들어내는 빌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특히 빌더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사이트들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텐츠에 필요한 기능들, 기본적으로 뭐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중요 기능들을 저희가 CMS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데이터 관리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 더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션 관리를 JWT 토큰 방식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 세션 관리는 의외로 좀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마다 세션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된 세션 관리 서비스가 있고 거기서부터 세션을 어떻게 쉽게 접근을 해서 이 사용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기능, 이커머스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니까 디지털 마케팅 입장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DXP에서 디지털 마케팅은 결국에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은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얼마나 적절한 고객을 선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채널을 통해서 제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고객인지 뽑아서 그 사용자에게 뭐 이메일로 전수해 줄지 아니면 뭐 SNS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광고 배너를 다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제공해 주는 것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결과를 얻어서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을 해야 그 다음에 다시 컨텐츠를 만들 때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대상의 고객에게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냈더니 피드백이 좋더라. 그러면 그 방법을 계속 케이스별로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마케팅 자료를 만들고 다시 마케팅 활동을 해야겠죠. 이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 라이프 사이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DXP가 아니면 과거와 같으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CMS, 커스터머를 소개하는 CRM, 그 다음에 뭐 웹페이지에 보일 때는 WCMS, 소셜에 볼 때는 소셜 연동 시스템, 뭐 이메일 보내려면 이메일 시스템, 뭐 이런 걸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겠죠. 거기다가 또 어널티스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에 가서 다시 분석을 하고 이거를 다 분산된 환경에서 각각의 서비스에 가서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구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수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DXP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되면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DXP는 게다가 챗봇이 필요하면 딜리버리 채널에 하나 챗봇이 들어오면 시스템 전체를 챗봇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엮어서 서로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서로 엮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것이 DXP로서의 디지털 마케팅을 제공해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DXP에 대해서, DXP와 저희 아이스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샘플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마케팅 사이트이고요. 마케팅 사이트에서 제품 소개를 보거나, 네, 여기는 누르고 들어갈까요? 이걸 제가 누르고 있으면 저게 안 되는데요. 네. 누르고 들어가면 서비스에 대한 소개들을 쭉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나올 설명 페이지가 있고요. 제품에 대한 소개를 보다가 필요하면 컨택어스를 통해서 이메일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최상단에 보시면 이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동이 되게 되어 있죠. 구매를 해서 구매 페이지로 가면 상품 상세
상품 판매 페이지가 뜨고 커머스기니까 아까 좀 전에 마케팅 사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커머스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분리된 회사들도 있고 하나로 합쳐주는 회사도 있는데 이제 DXP 관점에서 보면 사이트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플랫폼 자체는 합쳐져 있어야 하나의 뷰에서 하나의 고객 관점에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들을 이제 찾아보거나 이런 다시 다른 제품들을 카트에 담거나 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샘플로 만든 사이트는 뭐 쉽게 말하면 애플닷컴 같은 경우죠. 애플닷컴을 보시면 제품을 소개하는 마케팅 사이트와 커머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내부적으로 적절히 섞어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점은 제가 느끼기 좋은 점은 뭐 제품에 대한 문의나 제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도 훨씬 좋고 그게 바로 구매로 전환돼서 구매 이용하기도 훨씬 더 좋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커머스 사이트의 메인이 되는 거고. 네, 저희 쪽에서 이제 이 사이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플랫폼에서 만들게 되면 대부분은 컴포넌트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위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손쉽게. 그래서 이제 저희 백오피스 쪽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템플릿 관리라는 것들이 있고 사이트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페이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합니다. 네, 아까 만들어진 인트로 페이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위에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로 이제 뭐 수많은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고 이런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서 네, 페이지가 굉장히 느리네요. 그래서 페이지나 콘텐츠를 만들 때 과거처럼 HTML을 만들거나 누군가 디자인을 해서 다시 그 개발자한테 넘겨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위직으로 쉽게 만들어진 사이트들을 가지고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콘텐츠 목록인데 데이터 관리도 바로 여기서 직접 누르면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수정하고 싶으면 직접 폼을 들어가서 데이터를 직접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뭐 순서로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도 바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와 사이트를 만드는 작업 둘 다를 하나의 구조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필요한 컴포넌트가 있으면 그냥 공적으로 추가를 하고 위에 보시면 그 컴포넌트를 저희가 만들 때 단순하게 컴포넌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캠페인을 연결한 거를 좀 보여요. 배너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시담단에서 배너 컴포넌트가 있고 이 컴포넌트는 특정 캠페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캠페인인지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거나 웹 배너를 달거나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캠페인과 연결되어 있고 좀 다져주시겠어요? 이 컴포넌트의 통계를 보시면 이 컴포넌트가 이거 아직 클릭을 한 번도 안 해서 그런데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됐고 얼마나 많이 클릭이 일어났고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도달률을 현재 도달률을 뽑아내거나 나중에 뭐 전환율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이탈률을 뽑아내거나 하는 행동들을 컴포넌트 단위로 로고를 쌓고 있고 그 단위로 저희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아까 보셨듯이 그냥 단순히 빌더 내에서 컴포넌트에 있는 그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컨텐츠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대상 걸려있는 상품의 링크를 변경하거나 이벤트를 변경하거나 기획전을 변경하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해보고 바로바로 통계를 보고 얼마나 사용자들이 많이 이 컴포넌트를 이용했는지 얼마나 이 컴포넌트를 이용했을 때 도달률이 높은지 낮은지 뭐 이런 것들을 위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이 컴포넌트를 넣어서 이 방식대로 디스플레이해서 얼마나 전환율이 많이 났는지 보다가 오후에는 다른 컴포넌트를 넣어서 전환율이 얼마나 바뀌는지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컨텐츠를 주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줄지를
계속 로그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위해서 컨텐츠를 바꿔나가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고 아까 보셨듯이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면 별 큰 개발 없이 기능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 자체도 여기서 보시면 어떤 스키마를 이용해서 만드는지 카줄러 컴포넌트나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를 뭘 선택을 할지 그다음에 컴포넌트의 설정 자체의 페이지도 빌더를 통해서 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관리 페이지도 어떻게 만들지 메뉴 관리 같은 것들도 보시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뉴 관리 이 컴포넌트 눌러보면 헤더 컴포넌트 누르면 메뉴 관리 버튼이 나오고 메뉴 관리 누르면 해당 메뉴들을 여기서 관리할 수 있죠. 네, 데모는 환경이 좀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